안녕하세요. 주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모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식의 뒤를 봐주면서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본인 앞가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도움 이외의 책임은 자식들 본인이 지게 잡고 있던 손을 놔버리는 걸까요? 어느 쪽이 훌륭한 부모 노릇이 됐든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헌신과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게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요. 술이 기나긴 발효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듯이 부모님은 저희에게 그저 자식들의 특성에 맞춰 발효가 잘 될 효모만을 제공할 뿐 그걸 가지고 누룩을 쪼개서 얼마나 맛이 달아지는지 그건 자식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저는 국내에서 깔끔한 맛의 소주로 유명한 주류 회사에서 마케팅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부서의 한 남자를 만나서 20대 후반에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저희는 회사에서 만나 술로 이어진 인연인 만큼 둘 다 술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어요. 주류 회사는 업이 술을 만들고 파는 것인 만큼 회식도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날 만큼 참 대단했습니다. 물론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만큼 마시는 게 회식의 분위기긴 해도 일단 회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미 1차 때부터 제정신인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마케팅 팀과 영업 1팀이 공동 회식을 하게 된 날 처음 남편을 만났어요. 누가 환상의 비율로 소맥을 말았다고 하고 제 앞에 잔을 딱 내밀어서 먹어봤는데 와, 제가 그동안 먹어본 소맥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적당히 끝맛이 달고 적당히 알싸한 게 심지어 거품은 생크림처럼 부드럽기까지 했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진짜 맛있다. 이거 누가 말았어요? 이거? 저기 영업팀 최정훈 씨. 다혜 씨 진짜 맛있었나 보다. 술하고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와, 이거 안 되겠는데요? 저 이거 배워가야겠어요. 저는 바로 영업팀 최정훈 씨의 자리를 찾아가서 제 인생 소맥이라고 하며 노하우를 전수받으러 갔습니다. 전설의 소맥 비율 주인인 남자는 비법을 전수받고 싶다는 제 말에 유쾌하게 웃으면서 바로 옆에 앉으라고 자리를 터주더군요. 알고 있는 거 다 알려준다고 하면서요. 정훈 씨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술 조합을 다 알고 있어요? 영업팀에 비해줘 뭐. 영업 나가서 술까지 마시게 되면 자연히 손맛이 뵐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게요. 아까부터 정훈 씨가 알려준 대로 많은데 전 통 그 맛이 안 나네요. 그럼 회식 때마다 절 찾아오세요. 다혜 씨가 마실 소맥은 제가 타드릴게요. 그 말이 계기가 돼서 저희는 정말 단체 회식이 있을 때마다 나란히 앉았고 나중에는 친해져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했어요. 말도 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과의 술자리는 배로 즐거웠죠. 또 제가 그때 남자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분명 저희 둘 술을 참 좋아하고 마시면 취할 때까지 먹는 스타일인데 남자는 어느 순간 저와 있을 때는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꼭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본인은 대리를 따로 부르거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죠. 처음에는 배려가 참 넘치는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게만 베푸는 친절이라는 걸 눈치챘죠. 그 후에 우리 둘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소맥 마스터인 영업팀의 남자는 제 남편이 됐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며 처음 알게 됐던 건 늘 유쾌하기만 했던 남편이 시부모님, 특히나 시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어둡고 회의적이어진다는 거였어요. 결혼 자금 문제로 서로 모은 돈을 얘기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지금 말하는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결혼한다고 10원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오히려 나중에 축의금 받으면 아버지 앞으로 들어온 건 다시 달라고 하실지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 어마어마한 구두쇠에 자식이라곤 성인 되고 나서 10,000원 한 장도 쥐어준 적 없는 냉혈한이거든. 그래? 뭐 부모님 지원 빵빵하게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우리 부모님도 그냥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마음 표시만 하시는 정도고. 근데 아버님께서는 진짜 대쪽 같으신가 봐. 그리고 나 정훈 씨가 부모님 얘기하는 거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지. 난 20살 넘어서 군대 가기도 전에 아버지한테 조기 교육 받았거든. 우리 아버지 철학이 자식이 아무리 어려도 아버지 지붕 아래서 사는 한 아버지 법규를 따르고 먹고 자는 만큼 일해야 한다야. 나 초등학교 때 학교 가기 전에 소 여물 주고 축사 청소하는 거 끝내야 학교 갈 수 있었어. 7시에 일어나서 냄새 나는 축사 청소해야 하는데 주말에도 조금이라도 늦잠 자면 완전 두들겨 맞았다니까. 어머, 심하다. 진짜 군대 같았겠다. 그건 약과고 나랑 형이랑 둘 다 고등학교 졸업 딱 하자마자 진짜 무일푼으로 집에서 쫓겨났어. 이제 성인 됐으니까 알아서 앞가림들 하라고. 대학 등록금도 알아서 벌어서 가든가 아니면 축사에서 일하면 그만큼 수당은 줄 테니까 방학이라도 내려와서 일하라고 하셨지. 장난해? 나랑 형이랑 태어나서 성인 되기 전까지 진짜 소하고 같이 자란 수준이었는데 미쳤다고 그 축사에서 또 일을 하겠냐고. 대학 합격하자마자 바로 서울로 와서 막노동판에서 아르바이트 했어. 고시원에서 살면서 학교 다니고. 진짜 독종 아니야? 아니, 아무리 부모가 자식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한 자식한테 일 시키고 일 안 하면 두들겨 패는 게 그게 부모가 할 짓이냐고. 난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해. 우리 애 태어나면 세상 보물처럼 애지중지 키울 거야. 괜한 고생 안 하게. 마치 억눌려 왔던 서름이 폭발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버지에게 서운했던 감정을 와르르 쏟아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고생하면서 자랐구나, 상처 많이 받았겠다 했어요. 저도 그렇게 애지중지 고생 하나 없이 자란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께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도 지지도 받아봤으니 하나 받은 게 없다던 남편에게 연민이 생겼죠. 남편에게 그 말을 듣고 호랑이 같은 인상의 시아버지를 상상했는데 경상도에서 농사를 하는 시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무섭기보다는 굉장히 대쪽 같은 분 같다, 고집이 좀 있어 보인다 정도? 그리고 시아버지는 본인만의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자식을 낳아도 꼭 너희 선에서 인생에는 공짜가 없고 다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 교육시키면서 키워야 한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늦게 깨닫고 고생하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단련을 시켜야 하는 거야. 아유, 애들도 다 알아요. 무슨 벌써부터 자식 키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해 부담스럽게. 저는 잘 알죠. 잘 알아. 아버지가 저랑 형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학교 다니기 전부터 입고 먹는 거 일해서 얻어야 한다는 거 아예 직접 가르치신 분이니 어려운하시겠어요? 시아버지께서 어떤 교육관을 갖고 계신지 알겠지만 그 때문에 자식들과 사이가 틀어진 게 확실해 보여서 좀 안타까웠어요. 시아버지의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해도 분명 남편이나 아주버님에게는 통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만 산 게 분명하니까요. 남편의 말과 또 그날 시부모님을 뵙고 시댁에서의 지원은 일체 기대도 또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니 원래 별 생각이 없기도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결혼 전 따로 저를 불러서 작은 상자를 손에 쥐어주시면서 그러시더군요. 애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큰 건 못 해줘도 쌈짓돈 털어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너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시어머니가 제게 주신 건 바로 금반지였어요. 시어머니는 못내 저희 결혼에 해주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저는 못 받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았고 또 꼭 해주셔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저 감지덕지였어요. 잘 간직하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네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만큼 단호하신 분이 아니구나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에 관련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제가 처음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 제 결혼식 날 처음 얼굴을 보고 그 후에는 한 번도 못 본 아주버님이 시댁에 오셨었어요. 남편도 아주버님이 영 시댁에 찾아오는 때가 드물었는지 시댁 현관에 들어서는 아주버님을 보고 놀랐고 시어머니도 아주버님을 보고 오랜만에 보는 사람처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아버지께서는 그냥 흘끗 보시고 차갑게 말씀하실 뿐이었죠. 웬일이냐? 또 뭐 부탁하러 왔어? 아유, 내가 뭐 못 올 때 왔어요? 어째 오랜만에 본 장남을 보고 동네 개만도 못하게 환영을 해줘요? 네 놈이 마지막에 여기서 나갈 때 평생 네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다. 그건 그냥 내가 홧김에 한 말이고 좋은 날이니까 좀 좋게 넘어가요. 분명 아주버님이 마지막으로 시댁과 연락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아주버님이 먼저 찾아왔으니 조금이라도 화해를 원해서 찾아온 건 아닌가 싶었죠. 근데 제가 모르는 몇 년 동안 쌓인 앙금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시댁에서 멀지 않은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해가 질 때쯤 가족끼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리를 정리할 때쯤 싸움이 나고 말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버님이 그 당시 하고 있던 유흥업소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였어요. 아주버님이 하는 술집은 술을 팔고 또 노래방 시설까지 딸린 업소였는데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는 술 장사를 하는 아주버님이 영 탐탁지 않았나 보더군요. 시아버지 입에서 물 장사 언제까지 할 거냐? 라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아주버님이 갑자기 불같이 역정을 내기 시작했죠. 아, 내가 뭘 하고 먹고 살든 무슨 상관인데요. 내가 물 장사하는 게 그렇게 꼬우면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줬으면 됐잖아요. 뭐? 너 지금 네 사업 말아먹고 지금 고작 물 장사하는 게 네 애비 탓이다 이 말이야? 그럼 아니에요? 자식이 당장 죽을 것 같다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매달려도 매몰차게 모른 척한 양반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뭐가? 너 그만 못해? 왜 좋은 날 언성을 높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그때 내 편 조금이라도 더 들어줬으면 나 이러고 안 살아. 내가, 내가 정말 애미애비 없는 놈들보다 더 처량하게 산다고. 이게 부모야? 이게 부모냐고요? 순조롭게 끝나가던 명절은 한순간에 과거 앙금이 섞인 날뛰날근 싸움이 돼버렸어요. 아주버님은 홧김에 나가버렸고 시아버지께서도 속이 풀리지 않아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셨죠. 저와 남편, 시어머니만 남아서 조용히 먹던 상을 치웠습니다. 근데 묵묵히 상을 치우던 남편이 작게 입을 열었어요. 형이 저러는 게 형 탓만은 아니죠. 막말로 정말 형이 힘들어서 길거리에 나앉기 전에도 아버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돈이 없으면 그냥 단칸방이나 고시원이라도 가서 살면서 일하라고 하셨잖아요. 조용히 해. 네 형이 말아먹은 사업 아버진 원래 처음부터 반대하셨어. 정신 차리고 주제에 맞게 돈 벌라고 초기 사업자금 지원 안 해주셨던 것도 그것 때문이고 그거 무시했다가 망한 걸로 왜 아버지 탓을 하고 그래? 아휴, 사람이 실수도 좀 할 수 있지. 그 한 번의 실수로 몇 년을 도대체 고통받아야 하는데요. 아버지는 실수도 안 해요? 네 아버지는 실수해도 다른 사람한테 심지어 가족한테도 손 안 벌리는 양반이야. 너희도 그렇게 살길 바라신 거고. 중간에 낀 저는 그 사이에서 시어머니의 입장도 또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갔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절대로 저런 아버지 안 된다. 이를 부득부득 갈았고 시어머니는 그저 한숨을 푹 쉬실 뿐이었죠. 그 후 3년 뒤에 저도 남편도 부모가 됐습니다. 남편은 이전에 시아버지처럼 정없는 인간이 안 된다고 제게 말했던 것처럼 가족에게는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어요. 출퇴근은 늘 저와 함께 했고
주말에도 저와 뭘 할까, 어디로 놀러 가서 뭘 먹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대신 입덧을 한 것도 남편이었어요. 간혹 남편이 임산부에게 동화가 돼서 입덧을 하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남편은 임신한 제 옆에 붙어서 아주 지극정성이었죠. 제가 임신 32주 차에 양막 파열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돼서 주산으로 제왕절개를 했을 때도 남편은 그때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그저 보호자 대기실에서 울기만 했다고 혼자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은 제게 참 미안해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제가 입원한 병실과 아이가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번갈아 가면서 다니며 잠도 자지 않았죠. 제가 하루 종일 병실에 누워서 약 부작용 때문에 물도 겨우 넘길 때 본인도 함께 식음을 전폐해가며 저를 간호했습니다. 다행히 저도 아이도 몸을 회복해서 퇴원을 했고 저희 가족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제 몸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그 후에도 계속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했고 그 호르몬제를 먹으면 몸이 나른하고 머리가 좀 아팠거든요. 근데 출산 휴가를 받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저뿐이었기에 컨디션 회복은 회복하기 전에 도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남편은 그저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에 기쁘기만 할 뿐 그 행복의 이면은 모르더라고요. 제 몸이 출산 후에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입었고 또 남편이 출근했을 때 집에서 계속 아이하고만 있으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제가 어떤 상태인지 말이죠. 처음에는 제 몸 상태도 모르고 그저 치대기만 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제가 집 청소를 하고 아이에게 수유를 한 뒤에 몇 시간 실랑이를 하다 겨우 재웠을 때 편하게 씻고 나온 남편은 거실 소파에 덜 마른 빨래처럼 늘어진 저를 보고 다가와서는 본인 몸을 들이밀었어요. 저는 당장 잠과 휴식이 필요한데 그걸 모르고 그저 좋다고 다가오는 남편이 솔직히 이해는 되면서도 참 그러고 싶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밀어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먹는 약 때문에 몸이 배는 힘들어. 계속 나른하고 또 아까까지 유진이 재우느라 밥 먹을 때도 제대로 못 앉아 있었잖아. 그래, 우리 공주님이 엄마 고생을 좀 시켰지. 근데 정말 이대로 잘 거야? 아직 11시도 안 됐는데? 나 진짜 힘들어. 오늘 아침에도 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도 못 쉰 것 같아. 아, 뭐야? 난 회사에서 우리 여보 얼굴 볼 생각에 얼른 들어왔는데. 그럼 일찍 들어왔으면 아까 나 밥 차릴 때랑 바닥 청소할 때 좀 도와주지 그랬어. 당신 유진이 방에서 자는 유진이 보고 있기만 했잖아. 아이, 됐어.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지. 별 트집을 다 잡으면서 거절하네. 됐다, 됐어. 아까 처음에 피곤하다고 한 게 거절이야. 이것도 못 알아들어? 결혼 생활과 아이를 키우는 건 그만큼 내가 얻는 행복이 있지만 또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감수되고 희생되어야 하는 이면이 있잖아요. 남편은 그 이면을 오로지 제게만 전가했습니다. 아이 똥 기저귀를 갈고 버리고 목욕을 시키고 화장실 청소하고 새벽에 눈도 못 뜨고 일어나 애 수유를 하는 이면은 오로지 제가 혼자 감당하길 바랬고 본인은 뽀송뽀송하게 씻고 배불러서 기분 좋은 아기와 깨끗하게 청소된 방에서 그저 정답게 놀고 낮잠 자는 그런 수고만을 담당하길 바랐죠. 제가 혼자서 감수하는 이면은 아예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의 육아와 출산 후유증으로 먹던 약의 부작용을 감당하면서 남편까지 상대할 힘이 없었기에 그 다툼이 잦아진 후로는 남편은 안방에서 저는 아이 방에서 각자 생활을 했어요. 각 방을 쓰는 날이 길어지는 만큼 저도 남편도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거리가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늘 듣기 좋은 말, 다정한 말만 하던 남편도 점점 가시 같은 말을 내뱉기 시작했고요. 아이, 뭐야? 방바닥에 사용한 수건이 왜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 빨래 바구니에 제대로 안 넣어? 나 방금 유진이 목욕시켰잖아. 당신이 봤으면 좀 대신 넣어주면 안 돼?
나 지금 애 옷 입히는 거 빤히 보면서 그렇게 타박을 해야 하냐고. 보지만 말고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돕지도 못해? 내가 뭘 해야 할지 알려주고 그런 소리를 하든가. 내가 콕 일일이 알려줘야 돼? 당신 그러면 회사 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신입 때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뭐든 할 거 찾았을 때 그거 반의 반만 지금 했어도 내가 이 정도는 안 힘들겠다. 괜히 하기 싫은 거면서 내 탓까지 해가면서 변명하지 마. 마치 본인의 완벽한 생활에 저와 아이가 협조를 안 하는 양, 남편은 집안이 조금이라도 제 성에 안 찰 정도로 지저분하거나 보기 좋지 않으면 바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완벽한 인형의 집처럼 제가 혼자서 집도 우리 아이의 육아도 이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길 바랬고, 본인은 그저 무대에 출연해서 행복한 연기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굴었어요. 현실은 저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했고, 남편은 늘 이상해서 머무르며 현실에 있는 저를 돕지도 않고, 아니, 아예 함께 사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예 집 안에서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니 친정이나 시댁에 가는 날도 줄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뿐인 딸 몸에 무리가 갈까 이해를 해주셨고, 시부모님도 그저 안정만 잘 취하라고 집으로 직접 쓴 죽을 포장해서 보내주셨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저 몸보신하라고 곰탕용 사골도 보내주셨고요. 제 상황을 알아주지 않는 건 제일 가까이 있는 남편밖에 없었네요. 제가 아이를 보고 제 몸 컨디션 때문에 출산 후에 있던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불참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도 올 것 없다고 제 옆에서 있으라고 배려를 해주셨는데, 남편은 꼭 시댁이든 친정이든 가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잠깐이라도 뵈야지. 평소에 잘 찾아뵙지도 않았는데 명절까지 그래야겠어? 처가에서는 이해해 주실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이러다가 자식 노릇 못한다고 나중에 막 욕하셔. 자고 오진 않을 거야. 그냥 인사만 드리고 올게. 맞는 말이기도 했지만 제 마음의 반절은 그냥 집에서 애 보면서 시간 보내기 싫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라서 알겠다고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몇 달 후 다가오는 제사에 또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화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못 가서 죄송하다는 제 말에 괜찮다고 몸 회복 잘하고 내년에는 우리 손주랑 꼭 놀러 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번에 벌초 잘하셨어요? 남편이 저번에 갔을 때 숲처럼 자라 있었다고 했는데. 저번에? 언제? 정훈이 저번 벌초 작업에 안 왔어. 걔나 기훈이나 아버지가 벌초 작업 좀 도와달라고 연락해도 거의 1년을 무시 중이다. 그래서 저번에도 네 시아버지랑 큰집 식구들이 가서 작업하고 왔어. 제 머릿속의 사고가 마치 정지하는 것 같았어요. 분명 저번 명절에 남편은 혼자 시댁으로 가면서 또 벌초 작업해야 한다고 풀 먹고 오겠다고 귀찮다고 제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 없이 시댁에 혼자 간다고 한 사람이 단 한 번도 시댁에 간 적이 없다니 내가 전에 한 말이 맞았습니다. 그냥 시댁에 가는 것도 집에서 저와 함께 아이를 보는 것도 싫어서 양쪽에 거짓말을 하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제삿날 며칠 전 산소의 벌초 작업으로 무성이 난 잡초와 들풀을 정리하는 것처럼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시댁에서 제사를 앞두고 벌초 작업에 나가셨던 시아버지가 작업 중에 그만 말벌에 쏘여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시어머니께 전화가 온 겁니다. 쏘이고 바로 쓰러졌대. 호흡 곤란 증세도 보이고 몸도 팅팅 부어서 어떻게 하니? 나도 이제 병원 도착했다. 아직 의식이 없다는데 정훈이한테 기훈이한테도 연락하라고 해서 같이 와라. 어? 얘 이러다가 네 시아버지 영영 눈 못 뜨면 어떻게 하냐? 정말. 바들바들 떨리는 시어머니 연락에 놀라서 아이는 일단 친정에 맡기고 남편에게 전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반차를 내서 저를 먼저 데리러 오고 나중에 연락을 한 아주버님까지 태워서 셋이 함께 시댁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옆자리에는 저, 그리고 나중에 탄 아주버님은 보조석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아주버님이 뒷자리에 털썩하고 타자마자 한 말이 뭔 줄 아시나요? 무슨 벌한테 쏘인 걸로 자식들을 모조리 불러? 이거 뭐 전쟁 나갔다가 싸우고 팔이라도 한 짝 잃은 거야? 뭐야? 말벌한테 잘못 쏘이면 정말 운 없으면 목숨도 잃는 거 아시죠? 특히나 나이가 있을수록 말벌 침이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72세셨던 시아버지께서 아직 의식이 없으신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빈정거릴 수 있는지 충격적이었네요. 근데 그 잔인한 입은 시댁으로 향하는 내내 쉼 없이 움직였어요. 야, 솔직히 아버지 나이에 무슨 일이 나든 사고사가 아니라 자연사 아니냐? 근데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돼.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아직 의식도 없으신 분한테. 재수 씨가 우리 아버지한테 당한 게 없어서 그래요. 재수 씨도 아버지 때문에 사업 망하고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당했으면 아마 나처럼 쓴소리 나올걸요? 야, 정훈이 네가 말해봐. 내가 나쁜 놈이냐? 말벌도 쏠만한 사람이니까 쏜 거 아니냐고. 이죽거리면서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동의를 구했고 저는 그 대답을 기다리며 운전하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전방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한숨을 푹 쉰 다음에 입을 열었죠. 맞아. 우리가 그 말벌한테 크게 은혜 입은 거지. 너 말 한번 잘했다. 그래. 그 말벌 하나가 우리 몫을 복수해 준 거야. 하, 난 이번에 아버지가 다시 눈 못 뜬다고 해도 뭐 아쉬울 것도 없어. 오히려 잘 됐지 뭐. 평생을 자식한테 한 푼 아쉬워했던 인간이 마땅히 벌 받아서 지옥에서 본인 전 재산 자식들이 가져가는 거 보고 억울해할 텐데. 아니, 그 돈 진짜 지옥까지 가져가려고 했나? 이렇게 작은 벌레한테도 쉽게 오락가락하는 목숨이면서 뭐 얼마나 더 산다고 그 돈을 자식보다도 더 소중하게 끼고 살아? 진짜 정 떨어진다, 정 떨어져. 아버지한테 떨어질 정은 이미 오래전에 떨어지지 않았어? 난 아버지가 나 성인 됐을 때 알아서 살라고 쫓아냈을 때부터 이미 조금 남아있던 정 다 털렸어. 그래도 이대로 떠나면 호상이다 호상. 정 다 털린 자식들 손에 안 가고 말벌 치매 가니까 호상이지 뭐. 맞네, 호상이다 호상. 야, 근데 아버지 당뇨 아니냐? 당뇨에 말벌주가 그렇게 좋다는데 아버지 어디서 말벌주 마시고 동족한테 복수당한 거 아니야? 참 죄도 많은 양반이네. 이래저래. 형제가 쌍으로 폐륜적인 대화를 하는 걸 좁은 차 안에서 들으려니까 제 상식선이 녹아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충격적이고 불편해서 그대로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지경이었죠. 더는 들어줄 수가 없어서 창문을 살짝 내리고 숨을 고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가관이네. 두 사람 제정신이에요? 아니, 아무리 시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고 원망이 많다고 해도 차라리 이럴 거면 가지를 말든가. 누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미운 아버지면 안 보러 가도 되잖아요. 왜 굳이 가? 재수 씨, 난 우리 영감 병상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꼴 보러 가는 거예요. 애초에 문병도 아니야. 당신이 우리 형제 입장이 아니라서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런 말 들어도 싼 인간이라고. 둘 다 신나게 입으로 업보 쌓는 짓 한다. 장담하는데 둘 다 이렇게 뒤에서 폐륜으로 업보 쌓은 거 후회하는 날이 분명 올걸요? 받은 게 없으면 그냥 알아서 살면 되지. 뭐하러 지금까지 못 받은 게 있다고.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과거 원망을 키우면서 살아요. 그게 본인들 발목 잡는 거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도움받는 자식들이 얼마나 있다고. 부모한테 빚을 떠안은 사람들도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본인들 손에 못 쥔 돈에 집착하는 거 본인들 인생만 구질구질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치고 아주버님은 그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뭘 안다고 참나. 하면서 계속해서 사경을 헤매는 시아버지 욕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옳은 열을 식히면서 이를 갈았어요.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말이죠. 다행히 저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저희가 오기 전에 의식을 차리셨고 약을 드신 후에 다시 잠에 드셨다고 시어머니께서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우, 진짜 다행이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계속 병원에 계셨죠? 아유, 난 그냥 옆에 계속 앉아있기만 했지. 너는 유진인 사돈댁에 맡기고 온 게야? 네 몸은 좀 어떻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럼 아버님 퇴원은 언제쯤 할 수 있대요? 아직 확실하지 않고 오늘 밤하고 내일까지 경과 지켜보다가 결정하자고 하더라.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네. 엄마가 호들갑 안 떨고 나중에 알려주셨으면 차라리 내일 아침에 왔잖아요. 오는 길에 해도 다 졌는데. 아휴, 오늘 자고 가야겠다. 야, 나가서 술이나 먹자. 저 앞에 포차 있더라. 그래, 어차피 있어봤자 시간 낭비고. 너희 진짜 아버지 얼굴도 안 보고 나가서 술을 마신다고? 시어머니의 말에도 남편과 아주버님은 무시하고 요기하고 오겠다고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 있는 의자에 힘없이 앉아서 그저 허탈한 표정으로 한숨만 쉬셨고요. 분명 시부모님의 방법이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이렇게까지 시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시어머니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내 밝혀야 할 건 밝혀야 한다. 시어머니께서도 아시고 아예 기대나 희망을 끊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어머님께서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 차라리 마음을 떼어내시고 이렇게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해요. 무슨 말이냐, 다혜야? 무슨 말을 하려고? 저는 그날 병원에 오던 길에 남편과 아주버님이 나눈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인간들은 아예 구제할 수 없는 폐륜 아들이니까 어머님께서 이렇게 상처받을 가치도 없다고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주차돼 있는 남편 차 블랙박스를 보여드렸을 때야 머리를 짚으시며 믿으셨죠. 남편 블랙박스는 내부 오디오 녹음 기능까지 있어서 그때 나눈 원색적인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내가 듣고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다혜야, 네가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우리 절대로 자식들한테 못해준 거 없다. 그저 지 애비 철학대로 공짜로 얻는 건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집안일 돕는 걸 몸에 익히라고 그랬던 거야. 돈도 애들 교육에도 절대 돈 아낀 적 없다. 나랑 그 양반이 못 배운 게 한이라서 공부한다는 거 뭐든 지원해줬어. 대학만 성인 됐으니 방학에 와서 일하면 등록금 준다고 했던 거야. 근데 그놈들이 어떻게 했니? 큰애는 말도 안 되는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하는 거 안 줬다고 천하의 원수 보듯이 부모를 대하고 둘째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지 인생 편하게 안 만들어줬다고 아주 입에 칼을 물고 있는 거 아니냐. 다혜야, 난 정말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몰랐어. 어머님, 이제 그냥 포기하세요. 괜히 이런 모욕까지 뒤에서 들어가면서 부모 자식 관계 이어갈 이유 없어요. 본인들이 부모님 임종을 이렇게 농담 따먹기까지 하면서 원하는데 어떻게 곁에 둬요. 맞아. 네 말이 다 맞다, 다혜야. 네 시애비 정신 없을 때 내가 정리하는 게 낫겠어. 시어머니는 바로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줄 게 있으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뭔가 단단히 결심한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은 마당이 딸린 주택이었는데 저와 시어머니는 마당에 있는 평상에서 남편과 아주버님을 기다렸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시댁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 대문 밖에서 크게 웃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과 아주버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술에 좀 취했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둘이 히덕거리면서 들어오는 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아유, 어머니, 왜 오라고 하셨어요? 혹시 아버지 유언장 같은 거 있어요? 원래 죽을 고비 한 번 넘기면 다시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먼저 재산 정리해서 주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우, 왜 말이 없어요, 어머니? 형, 진짠가 봐. 허가 찔려서 아무 말을 못 하시는데? 시어머니 연락을 받고 둘이서 무슨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지 유언장 재산 운운하면서 낄낄거리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께서는 조용히 일어서서 두 형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옆 수도가에 기대어 서 있던 종아리 길이만한 빨래 방망이를 들고 냅다 아주버님 남편 순으로 타작을 시작하셨어요. 아야! 아, 뭐야! 엄마 미쳤어요? 아이고, 잠깐! 아, 잠깐! 아, 지금 뭐 하는, 왜 사람을 두들겨 패? 내가 네 놈들한테 이거 주려고 불렀다. 네 놈들 매타작을 하고 보내야 내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뭐? 유언장? 재산? 니들이 10,000원 한 장 받을 주제나 되고? 아버지가 저렇게 의식이 없는데 자식이라고 있는 놈들은 아직도 그렇게 예전에 못 받은 돈소리나 하면서 차라리 눈 못 떴으면 좋겠다. 호상이다. 입을 놀려? 니들이 사람 자식이냐? 니들이 어떻게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야? 퍽퍽 하는 경쾌한 타작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울부짖는 목소리가 마당을 채웠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맞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말했어? 하는 원망의 눈빛이었죠. 저는 그냥 어깨만 으쓱거렸습니다. 니들은 이제 나나 네 애비, 아니 내 남편 인생에 없는 것들이야. 우리 둘 다 자식 같은 건 애초에 팔자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 알아들어? 시어머니는 헉헉거리시면서 메타작을 그만두시고 그대로 손에 있던 빨래방망이를 마당 바닥에 던지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셨죠. 신나게 맞은 남편과 아주버님은 그제서야 허리를 피더니 정해진 수순인 양 저를 노려보고 말했어요. 재수 씨가 말했어? 미쳤어? 아니, 그걸 왜 말해? 말하면 안 되나요? 두 사람도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말해서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죠. 제정신이야? 이 꼴 날 줄 몰랐어? 당연히 어머니가 화내시지. 아휴, 당신 나랑 우리 형이 이렇게 터지는 꼴 보려고 말한 거야, 설마? 아무리 요즘 우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남편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꼴을 꼭 봤어야 했어? 당신이 그러고도 내 아내야? 저는 처절한 남편의 외침에 무심하게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진첩에 있던 사진 중 하나를 열어 그대로 얻어터져서 퉁퉁 부은 남편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누가 당신 아내야? 당신 아내는 여기 이 여자 같은데? 그렇습니다. 남편이 벌초를 간다고 제게 거짓말을 했을 때부터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어디에 갔는지 알아내기 위해 바빴습니다. 그때 남편은 그뿐만 아니라 생활비 통장에서 2, 30만 원씩 현찰을 뺏어 썼고 또 과할 때는 50까지 빼가면서 가계부에 구멍을 뚫었거든요. 심지어 이 전달에는 아예 생활비 통장에 월급 들어온 걸 넣지도 않았고요.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돈 어디다가 썼냐 물어도 그저 아, 저번에 친구한테 빌린 돈 썼다. 형 돈 빌려줬다. 이렇게 얼버무렸거든요. 아무래도 돈이 나간 출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게 이상해서 하루는 남편이 크게 술에 취해서 들어온 날 결심했어요. 쾌쾌한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자는 저 남자의 휴대폰을 봐야겠다고요. 그랬더니 가관이었어요. 남편 손가락으로 지문 인식을 해서 킨 휴대폰에는 그날 새벽까지 함께 논 사람으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네요. 잘 들어갔어? 나는 이제 들어옴. 아, 속 쓰려. 자기 자? 옆에 마누라 있어서 답장 못하는 거야? 아니면 취해서 자는 거야? 나는 씻는다고 화장실 들어와서 몰래 문자 중. 아, 우리 남편은 나 들어오자마자 어디 갔다 왔냐고 또 취조한다. 자기 마누라도 그래? 우리 다음번에는 압구정으로 가자. 오늘 간 데는 무리 영.
내 친구가 갔던 데는 무대 넓이랑 안주부터 다르대. 아시겠죠? 이 문자로 얼추 무슨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와 나이트를 다니면서 놀고 다니고 있었어요. 제게 벌초하러 간다, 야근한다, 주말 출근한다 하고 나간 날에는 모두 그 여자와 나눈 문자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미 최악을 예상하긴 했었는데 눈앞에서 직접 확인까지 하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저는 일단 그 문자 내용을 모두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보냈고 그 후에 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단 3주 동안 남편이 문자를 했던 여자와 서울 곳곳의 나이트를 다니면서 노는 현장을 흥신소에 의뢰해서 알아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잠복해서 찍은 사진에는 심지어 나이트 바로 앞에서 술 취해서 춤추고 있는 두 사람이 찍혀 있기도 했고요. 저는 이미 모든 감정을 정리했고 이혼 전문 변호사까지 만난 후였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말벌에 쏘여서 이 사단이 남으로써 이 고백이 조금 더 앞당겨진 거죠. 남편 앞에 사이좋게 찍힌 그 유부녀와 남편의 사진을 보이니 당당하게 소리 지르던 사람은 어디 가고 합주기처럼 입을 꼭 다물고 눈깔만 돌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상황을 가만히 눈치 보던 아주버님은 남편의 어깨를 두들기고 잘해보라고 하고 마당을 나갔고요. 당신 형 도망친다? 진짜 혼자 남았네 이제? 다음 주 내로 당신한테 이혼 소장 갈 거야. 변호사 준비해놔. 여보,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당신이 가족 버리고 나이트에서 여자랑 놀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 당연히 이 정도는 예상했어야지. 안 그래? 어차피 당신이랑 헤어지면 남이니까 오늘 어머니께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인간으로서 그건 도저히 도리가 아닐 것 같아서 당신이나 당신 형 같은 자식이라고 평생 생각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불쌍하잖아. 유진 엄마, 내가 정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먼저 같이 놀자고 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에 끝까지 남의 탓이네. 당신 인생 중에 당신 탓인 게 있기나 하니? 당신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못 자라고 더 나은 삶 못 누리는 건 부모님 탓이고 또 바람난 건 그 여자 탓이야? 그럼 당신이 나나 우리 유진이한테 소홀히 한 거나 아이 낳느라 몸 다 망가진 아내 약 먹는데 조금 그거 상대 안 해준다고 삐져서 아예 뒤돌아선 건 그건 누구 탓이야? 아, 여보, 그만 불러. 나 네 여보 아니야. 나 더는 상황 탓만 하고 남 탓하고 정신적으로 덜 자란 인간하고는 더는 못 살아. 이제 끝이야. 나도 당신 부모님도 당신의 불쌍한 인생 구제 못 해주니까 제주껏 살아봐 어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그대로 발로 차고 유유히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역으로 가서 미리 예매한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집에서 짐을 정리한 다음에 친정으로 갔죠. 뒤늦게 집으로 온 남편은 아마 마치 저희 둘의 결혼 생활 같이 차게 식어 더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텅 빈 집안을 마주했을 테죠. 저는 남편의 불륜과 결혼 생활과 육아에 소홀히 했다는 증거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물론 아이의 단독 양육권도 요구했고 그 유부녀라는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함께 걸었고요. 남편은 이쪽에서는 제게 용서를 구하고 더는 그 여자 안 만난다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병상에서 일어난 시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참 부지런도 하죠. 늘 쓸모없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단호한 만큼 시부모님께서도 아주 단호하셨어요. 제 이혼이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시부모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저는 혹시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앉혀두고 말씀하셨어요. 네 통장으로 3천 보냈다. 그거 우리 유진이 나중에 교육비로 써라. 네?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왜? 어차피 이제 우리한테 유진이 말고 다른 손주가 생길 수 없으니
하나뿐인 손주한테 이 정도 하게 해주렴. 자식 두 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살 거니까 손주도 못 보겠지. 나중에 애 크고 나서 줘도 되는데 그럼 네가 불편할 것 같아서 미리 준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미안하다 다혜야. 내가 내 고집 앞세워서 자식 놈들 잘못 키운 것 같아. 앞으로 제발 그놈 같은 인간이랑 평생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혜야, 나중에 유진이 좀 더 크면 얼굴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 이제 우리는 하나 남은 피부치가 유진이 하나야. 그럼요. 유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끝내 시부모님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후회가 된다고. 분명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 있었는데 본인들의 잘못으로 여럿 피해보고 또 자식까지 잃었다고 슬퍼하셨어요. 자식을 키우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교훈을 준다는 그 목적은 잘못되지 않았기에 그런 시부모님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로 복귀하니 이미 회사를 그만둔 후였어요. 그때 바람 피운 여자의 남편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일이 커졌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내에서 제 이혼에 대한 궁금증과 소문은 걷잡을 것 없이 커진 상태였네요. 복귀하자마자 씁쓸하지만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난 후에 전 남편은 아무런 교훈도 못 배웠는지 양육비로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몇 달을 안 보내서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하니까 딸 얼굴 보여달라고 안 보여주면 돈 안 보낸다고 하더군요. 이때 알았어요. 이 인간은 어떤 부모 아래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도 글렀을 인간이라고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 고작 몇십만 원 되는 돈에 그 인간 평생 안 볼 수 있으면 그건 저한테도 제 딸에게도 남는 장사라고요. 나중에는 양육비로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죠. 어차피 보낼 돈도 없었을 거예요. 직장 동료 하나가 전 남편이 돈 빌려달라고 연락했었다고 했거든요. 원룸에서 살면서 위자료로 돈 다 날려서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번 일로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거의 앞으로 제 딸을 어떻게 교육을 하면서 키워야 할까 그 문제였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아이에게 다가간다고 해도 그게 나중에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지 제가 100% 컨트롤할 수 없으니 자식을 키우는 데는 정말 답도 없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쨌든 그 마음의 토대는 아이의 인생과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겠죠. 부디 이 사건으로 제가 조금 더 성숙한 부모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딸도 나중에는 제가 부모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날이 꼭 오길 바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쌍둥이 딸들의 아빠인 40대 남자입니다. 잭 니콜슨 주연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 이 사람의 마음에 들 만한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하고 싶게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로맨틱하고 맹목적인 마음이지만 때로는 나 스스로가 발전을 원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내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더 노력해라 라고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서로가 최선이고 함께 발전하면 좋을 텐데 내게만 더 나아지길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그대로의 나로는 만족을 못하고 더 나은 것만을 바라는 상대에게서 뒤돌아 내가 먼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뭐가 맞다 틀리다
지금 당장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변화를 강요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저는 중학교 때부터 쭉 더 나은 삶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뭐든 해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건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로 팔 한쪽을 못 쓰시게 되신 후 만들어진 목표였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이서 오랫동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던 도중 몰던 트랙터가 농배수로에 빠져서 전복되는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행히 목숨은 구하셨지만 오른쪽 팔을 크게 다치셔서 몇 번의 수술 끝에도 끝내 신경이나 기능을 되돌리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고 순식간에 저희 집안의 농사는 모두 어머니께서 맡아 하시게 되셨어요. 물론 아버지께서도 작은 일을 도울 수 있었지만 큼지막한 일들은 모두 어머니 책임이 된 거죠. 저도 주말이나 방학이면 늘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방과 후에 농사일을 도울 수 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극구 반대하셨어요. 쉬는 날에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그때 제가 할 일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죠. 제가 할 일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서 하셔도 힘에 부치는 일인데 심지어 아버지 팔도 성치 않아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더 힘드셨을 텐데 부모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게 먼저 나와서 일 좀 도우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게 나은 변화를 주기 위해 뭐든 희생하셨어요. 그때부터 부모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얼른 나눠들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서 부모님과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커서 부모님의 희생과 기대에 부합할 만큼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 부모님을 돕고 싶었어요. 정말 딱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을 수 있었고 졸업 후엔 제약회사 전략기획팀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취업 후 거의 2년 동안 받은 월급은 모두 부모님 앞으로 있는 빚을 갚는 데 쓴 것 같네요.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신 후 대출을 받아 병원비와 재활 치료 비용으로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빚을 지고 그동안 이자가 불어나 수습도 힘들어졌었죠.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가 취업을 하기 전 목표도 부모님의 빚을 갚고 불어나는 이자에 불안해하던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목표에서 힘을 얻었고 발전할 수 있었기에 받는 월급의 절반을 빚을 갚는 데 썼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남은 걸로 제 생활을 하고 저축을 했네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 어느덧 30 중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눈 뜨면 아침이고 눈을 감으면 밤이라서 어느 순간 제가 제 시간을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쓴 적이 얼마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친구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아내는 친구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였고 제게 소개시켜 주게 된 거죠.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저도 어디 가서 외모로 꿀리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우리 아들 잘생겼다는 간지러운 말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서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건 아니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멀끔하다, 깔끔하게 생겼다라는 말을 종종 듣긴 했어요. 키도 185로 작은 키도 아니었고요. 근데 아내는 정말 소개팅 자리가 아니고 그냥 사회에서 만났다면 감히 용기를 내서 먼저 말을 걸지 못했을 정도로 예뻤어요.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TV에 나오는 연예인급 외모였습니다. 도저히 그냥 일반인으로 있을 외모가 아닌 아내는 대화를 하다 보니 안타까운 과거를 알 수 있었어요.
아, 정말요? 지수 씨가 연예인 지망생이었구나. 찾아보면 예전에 드라마나 엑스트라나 조연으로 나온 영상도 있어요. 잡지 광고도 몇 개 찍었고요. 우와, 저 지금 연예인이랑 겸상하는 거네요? 종훈 씨 사람 비행기 잘 태우네요. 근데 잘 되진 않았어요. 소속사랑 계약까지 할 뻔했는데 무산돼서. 지금은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의 노예죠 뭐. 그래도 드라마에 나오고 광고도 찍을 정도면 대단한 거죠.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요. 그때 조금이라도 일이 잘 풀렸으면 진짜 연예인 돼서 성공했을 텐데 하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던 거잖아요. 좀 아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도 늦지만 않았으면 다시 시작해보고 싶기도 해요. 왜 연극판에서 오래 무명으로 지내다가 마흔 넘어서 빛을 본 배우들도 많잖아요. 서른의 아내는 예전의 영광을 볼 수도 있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다시 기회가 온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라는 말도 하더군요. 그 모습이 언제나 발전을 원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같아 보여서 어쩐지 더 마음이 갔어요. 저희는 1년의 연애를 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부터 이 결혼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아내는 일찍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어머니와 남동생하고만 살고 있었는데 이혼해서 따로 사는 아버지와는 아예 연락도 안 한다고 하더군요. 남동생은 경찰이 되고 나서 바로 독립을 했고 그 당시에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찾아뵙기 전에 아내에게 장모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장모님께서 좋아하시는 프리지아 꽃다발과 향수, 평소에 즐겨 드신다는 백화점 입점 브랜드인 디저트 카페의 케이크를 사서 두 손 무겁게 갔습니다. 처음 뵌 장모님께서는 딱 봐도 아내와 모녀지간이라는 걸 알 만큼 꼭 닮은 얼굴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매지간 같기도 했고 이모 같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젊어 보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를 아주 이른 나이에 낳으셔서 그 당시 연세가 50대 초반이셨죠.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어쩐지 장모님께서는 저를 아주 탐탁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위아래로 훑는 것 같고 작게 혀를 차고 사람을 보면서 입술을 삐죽이는 거 말이에요. 어디 가서 첫인상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내가 긴장해서 착각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장모님께서 본격적으로 입을 여셨을 때 알 수 있었죠. 우리 지수가 연예인 준비했던 건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얘가 아주 크게 될 애였어. 지금은 쬐깐한 중소기업에서 평범하게 돈 벌고 있지만 진짜 제대로 된 기회 하나만 있었으면 한 번에 남들 연봉 버는 그런 연예인이 됐을 거라고. 아이, 엄마, 왜 갑자기 또 그런 소리 꺼내요? 너는 좀 가만히 있어봐. 솔직히 지금 결혼한다는 것도 내가 아주 불만스러워. 아직 30밖에 안 됐잖아. 나는 다시 한번 뭐든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아휴,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래도 내 딸이 좋다는데 어쩌겠어. 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근데 커다란 꿈 포기한다고 다른 것들도 포기할 수는 없지. 안 그래? 제약회사 다닌다고 했나? 그래도 꽤 알아주는 회사를 다니긴 하네. 연봉은 얼마나 되나? 직급은 어떻게 되고? 그래도 회사 다닌 지 꽤 됐는데 모아둔 돈은 있겠지? 장모님은 마치 아내의 연예인의 꿈을 제가 나타나서 막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군요. 당황하긴 했지만 일단 묻는 말에 대답을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리고 모아둔 돈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 상황을 설명드리며 회사를 다니고 한동안은 부모님의 빚을 갚느라 저축한 돈은 얼마 안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걸 들은 장모님께서는 혀를 끌끌 차면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도 지수한테 들었네. 뭐 아버지가 손에 장애가 있다고? 뭐 그래. 아들로서 기특한 일 했네. 고생했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조건으로 내 딸을 데려간다고 하는 건
내가 기분이 좀 나쁘지? 이렇게 예쁘게 낳아놓은 딸 거저 데려가려고 했어? 얘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얼만데. 종훈이 자네 나중에 연예인으로 성공해서 떼부자 될 수 있는 신부감을 데려가는 거야. 그래도 내가 많은 건 안 바라네. 그냥 내 딸이 어디 가서 안 꼴리고 걱정 없이 살 집만 있으면 돼. 그러려면 서울에 아파트라도 있어야지. 안 그래? 지금까지는 뭐 부모님 때문에 돈을 못 모았다고 해도 잘 벌잖아. 내 딸 데려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20평대는 너무 작고 나중에 애들도 낳으려면 30평대가 딱 좋지. 그때 제 기분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처구니가 없고 헛웃음도 나고 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일단 처가에서도 저희 결혼에 땡전 한 푼의 지원을 못 해주시는 걸로 아는데 뭐가 저렇게 당당하신 걸까요? 아내는 연봉도 높지 않아서 모아둔 돈도 저보다 적었고 저는 저희들이 모은 돈으로 그에 맞는 결혼식과 둘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서울에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가져오라니 그게 한두 푼이냐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해오라는 거죠. 딱 봐도 네 수준의 내 딸은 과분하니까 뭐든 얹어와서 수준을 맞추라는 의도였어요. 내가 지금 장모님의 딸을 흥정해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둘이 좋아서 함께 산다는 건데 이건 아니지 싶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저랑 지수 씨랑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기로 한 겁니다. 지수도 그렇고, 물론 저도 그렇고, 조건만 보고 결혼으로 무슨 신분 상승을 하거나 돈방석에 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서울에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쉽게 살 정도로 모아둔 돈도 없지만 내년이면 대리급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연봉도 오르겠죠. 저랑 지수 씨랑 벌어서 천천히 돈 모으면 언젠가 자가 마련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현재 능력도 그렇고 이미 완성된 곳에서 지수와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없고 서로 도와가면서 만들어가는 결혼 생활을 할 예정이에요. 만일 그런 결혼 생활을 허락하실 수 없다면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뭐 연애만 하면서 장모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결혼을 미루거나 지수 씨도 장모님과 같은 의견이라면 헤어지겠습니다. 제가 제 조건까지 속이고 억지로 꾸밀 만큼 이 결혼에 절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리도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던 건지 장모님은 눈이 땡그레져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마른 침만 삼키고 제가 묵묵하게 있는 모습을 본 아내가 사태 파악이 됐는지 장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장모님은 본인이 졌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셨고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간혹 그때 장모님이 저희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가만히 상상해 보곤 하네요. 장모님이 요구했던 서울의 30평대 이상의 아파트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20평대 빌라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5년 동안 돈을 바짝 모아서 대출을 끼든 뭐든 나중에 더 넓고 좋은 집을 얻자고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감격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바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쌍둥이를요. 쌍둥이라니 믿어지시나요? 기쁨이 두 배인 만큼 육아 난이도도 그렇고 돈 들어가는 것도 두 배겠지만 상관없었어요. 제가 아빠가 된다는 것과 저와 아내를 닮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아내는 무사히 늦은 여름에 건강한 쌍둥이 딸들을 낳았고 한 번에 애들이 두 명이나 생겼기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겹경사라고 딸들이 태어나고 나서 처남도 고등학교 교사와 결혼을 했고요. 애들이 태어난 후에는 장모님께서 아내를 돕기 위해 집에 많이 오셨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신혼집을 보러 오셨을 때는 현관문 앞에서부터 한숨을 쉬시면서 "에휴, 집이 좀 좁지 않니?" 라고 눈살을 찌푸리셨거든요. 마음에 안 차는 사위, 솔직히 얼굴도 별로 안 보고 싶을 텐데 그래도 손주도 보셨으니 조금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나 택도 없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내를 돕기 위해 집에 자주 오신 것도 있지만 오셔서 제게 괜한 시비를 거신다거나 트집을 잡지 않고 먼저 말을 거시기도 했어요. 원래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 한 번 못하면 그게 배로 잘못한 거라고 느껴지고 못하던 사람이 딱 한 번 잘하면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다른 목적을 위한 단계를 걸친 수단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저희가 결혼한 후부터 종종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던 게 다음에는 몇백이 됐고 아내와 저는 상의를 하고 수중에 현금이 있으면 도움을 드렸죠. 근데 몇 개월 후 장모님께서 그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부탁을 하시더군요. 원래 평소에는 아내에게 말씀하셔서 아내가 제게 전달 후 상의를 하고 나서 돈을 보내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제게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제가 퇴근을 하고 있는데 무슨 타이밍인지 장모님께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여보세요? 김서방, 나야. 지금 퇴근했지? 네? 아, 네, 퇴근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럼 집에 가기 전에 나 좀 먼저 만날 수 있을까? 뭔데 이렇게 살갑게 말씀을 하시지 싶었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처음 듣는 장모님의 목소리였네요. 미심쩍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있는 카페에서 장모님을 뵙기로 했어요. 장모님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기 전에 이미 밖에 계셨는지 먼저 도착해 있으시더라고요. 시킨 커피도 반이나 줄어든 상태였고요. 장모님은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김서방, 내가 이런 얘기 자네한테 하는 게 솔직히 너무 부끄럽고 염치가 없어. 무슨 일이신데요? 아휴, 나 지금 살고 있는 집 건물주가 글쎄 내년부터 전세금을 올린다지 뭐야. 내가 따로 갈 곳이 어디 있어. 벌써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나 거기 아니면 정말 갈 곳도 없어. 그래서 그런데 나 전세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얼마나 올린다는데요? 2천, 2천만 원만 있으면 다 해결돼. 그것도 3천 올린다는 거 내가 빌고 빌어서 겨우 깎은 거야. 김서방, 나 좀 살려줘. 어? 내가 누구한테 이런 소리를 하나. 일도 그만두고 애들 보느라 정신없는 지수한테 말해? 아들이라고 있는 건 결혼하고 나서 연락도 잘 안 하고. 김서방, 나 이제 정말 믿을 사람이 김서방밖에 없어. 좀 질렸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나나 우리 집을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돈이 아쉬우니 설설 기는 모습을 보는 건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사랑하고 내 아이를 낳아주고 고생하면서 키우는 내 아내의 어머니를 모른 척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내의 부모님이니까 내 부모님과 같다는 생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 장모님께 2천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장모님께서는 정말 이 은혜 안 잊는다고 김서방이 내 목숨 살렸다고 제 두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네요. 근데 제가 살린 건 장모님의 목숨이 아니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생겨난 거짓말이었어요. 몇 달 뒤 장모님의 생신날이었죠. 장모님은 제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드린 후에 진짜 당황스러울 정도로 제게 잘해주셨어요. 명절에 가도 제대로 된 밥을 얻어먹지 못했는데 돈을 받으신 후에는 생신날 기념으로 집에 초대하실 정도였습니다.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자고 말이죠. 장모님께서는 소문난 육식파셨거든요. 고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때 생신이 평일이어서 아내는 미리 장모님 댁에 가 있고 저는 퇴근하고 나서 가는 걸로 했어요. 퇴근하고 나서 꽃집에서 미리 예약한 꽃다발을 사고 케이크까지 사서 장모님 댁에 도착했죠. 제가 건물 현관에 들어서는데 미처 앞을 잘 못 보고 어떤 아주머니랑 부딪혔거든요. 아이고 깜짝이야.
어머, 뭘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가요? 무슨 좋은 일 있나? 아, 저희 장모님 생신이셔서요. 아, 그랬구나. 어느 집으로 가는데? 몇 호?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 집주인. 어느 집에서 이렇게 잘생긴 사이가 있나 궁금해서 그랬지. 아, 안녕하세요. 저희 장모님께서 503호에 사세요. 그 양반한테 이렇게 꽃다발까지 사오는 사이가 있었어. 아유, 너무 좋겠다. 아, 근데 제가 미처 인사를 못 드렸네요. 요번 연도부터 전세금 올리시는 거 저희 장모님 사정 이해해 주시고 좀 내려주셨다고 들었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전세금을 올려? 내가? 네. 이번 연도부터 2천만 원 더 올리셨다고. 무슨 소리야? 작년이랑 똑같은데. 내가 무슨 악덕 건물주도 아니고 나 상도덕 없이 그렇게 돈 받아내는 그런 사람 아닌데 무슨 소리야?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뒤통수가 멍했습니다. 저는 해명이 필요했어요. 오르지도 않은 전세금으로 눈물까지 흘리던 사람에게 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쓴 건지 설명을 드려야 했으니까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기분으로 장모님 댁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장모님은 문을 열자마자 제가 들고 있는 꽃다발과 케이크를 냉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어머, 무슨 이런 걸 다 가져와. 꽃을 어디다가 쓴다고. 차라리 용돈이 좋지. 그래도 고마워, 김서방. 하면서 먼저 들어가시더군요. 집 안에서 아내는 먼저 고기를 굽고 있었고 애들은 방에서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서 먹자는 장모님의 말을 끊고 저는 직구를 날렸습니다. 장모님, 제가 대출 받아서 빌려드린 2천만 원 어디에 쓰셨어요? 어?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래? 그걸 몰라서 물어? 이 집 전세금 올리는데 냈지. 장모님, 제가 아무것도 들은 거 없이 묻는 게 아니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보,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 김서방. 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 듣고 대뜸 돈 어디다가 썼냐고 치조야? 나 되게 기분 나쁘려고 하네. 아, 기분이 나쁘세요? 저도 안 된 마음에 대출까지 해서 2천만 원 빌려드린 게 전혀 다른 곳에 쓰인 것 같아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쁜데 장모님, 저 방금 여기 건물주 아주머니 마주치고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분은 전세금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순간적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장모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아이고 망했다 싶은 철렁한 표정을 말이죠. 제가 건물주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장모님은 조개마냥 입을 꾹 다물고 땅만 쳐다보시고 아내는 장모님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근데 제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처럼 두고 보고 있으니 장모님은 마치 구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공격하는 것처럼 갑자기 눈을 뾰족하게 뜨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좀 썼어. 딸 자식이나 아들 자식이나 혼자 사는 엄마한테 생활비 한 푼 안 주는데 내가 무슨 수로 살아? 그래서 내가 김서방한테 빌려서 카드값이랑 지금까지 동네 아줌마들한테 빌린 돈 갚았어. 엄마, 지성이한테 생활비 받았잖아요. 걔 결혼한 다음부터 생활비 싹 끊었어. 지 마누라 말만 듣고 이제 이 엄마는 알아서 살라 이거지. 걔가 주는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돈으로 밥을 해 먹고 관리비를 내? 무슨 돈으로 살아? 장모님, 근데 왜 거짓말까지 하셨어요? 내가 그냥 빌려달라고 했으면 줬을 거야? 내가 눈물 보이고 죽는 소리 하니까 빌려준 거 아니야? 지금까지 저희한테 돈 가져가셨을 때 저희가 못 도와드린다고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근데 김서방 참 무섭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상황이 어려우면 도울 수 있고 설명을 못했을 때는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장모를 말이야. 이렇게 취조하듯이 쪼아? 자네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예전에 결혼 반대했다고 지금 건수 잡아서 복수하는 거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호의를 베풀고 돈을 써도 이런 취급을 받다니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그때는 사정이 어쩔 수 없었다. 창피해서 말 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피가 차게 식더군요. 끝까지 거짓말했던 거 사과를 안 하시네요. 그렇게 미안하다 한마디 못할 정도로 자존심 세신 분이 왜 그렇게 무시하던 사위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손을 벌리세요? 돈 벌어서 갚으세요. 그게 진짜 자존심이죠.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리고 장모님, 아직 50대시잖아요. 요즘 50대가 한창인 나이라는 거 아시죠? 나가서 보세요. 그 나이에 놀면서 넉넉하지도 않은 아들 돈만 빼먹는 사람 아마 장모님 뿐일 겁니다.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시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 그 돈 바로 받아야겠어요. 뭐?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바로 갚아? 잘못도 고마움도 모르는 분한테 괜히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도 않네요. 돈 버세요. 어디서 청소를 하든 배달을 하든 애를 봐주든 그렇게 자존심 세신 분이 정당하게 일하고 벌어서 매달 갚으시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별로 사이도 좋지 못한 저와 장모님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게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처음에는 장모님을 탓하고 제 편을 들던 아내가 점점 장모님에게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날 후에는 아예 장모님은 저희 집에 발을 끊으셨어요. 그렇다고 일을 시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진짜 배짱만 부리셨어요. 그때는 아내도 제게 미안하다고 본인도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일을 하시게 본인이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아내 입에서 이런 소리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이랑 엄마랑 싸우고 나서 진짜 피해보는 게 나인 거 알아? 엄마가 집에 안 오시니까 나 혼자 나라랑 희라 보느라 죽어나잖아. 맞는 말이긴 하죠. 그 싸움 때문에 장모님이 집에 안 오시니 받던 도움을 못 받던 아내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럼 생활비를 좀 줄여서라도 시터를 쓰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생활비를 줄일 수는 없대요. 그러면 제가 저희 어머니께 부탁한다고 하니 그건 불편해서 싫대요. 시어머니랑 하루 종일 있는 게 힘들다고 방안을 말해줘도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럼 아예 애들을 데리고 장모님 댁에 가라고 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기 싫어하시니 당신이 가라고 했어요. 아내는 제 말을 듣자마자 냉큼 아침에 장모님 댁에 가서 저녁이 되면 돌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장모님 댁에 가더니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저녁에 밥을 먹다가 넌지시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엄마한테 먼저 사과하면 안 돼? 엄마가 잘못한 거긴 한데 솔직히 그때 당신이 너무하긴 했어. 내가? 내가 너무했다고? 생각해봐. 엄마가 그래도 어른인데 사위가 돈 어디다가 썼냐고 무슨 빚쟁이 마냥 취조하면 기분 좋겠어? 우리 엄마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당신이 좀 말이나 말투가 심했다 이거지. 나는 먼저 사과할 일 없어. 돈도 안 갚고 있고 갚을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대체 왜? 그리고 애초에 먼저 거짓말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고 먼저 사과를 받아야 하는 건 나야. 당신 엄마가 아니라. 제가 단호하게 못을 박아도 아내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또 딸들 보면서 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매번 장모님 댁에 가는 것도 일이라고 너무 힘들다고 차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차 써. 내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니까. 세단은 애들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 넓은 차가 좋지. 이번에 새로 나온 SUV 받은 게 있는데 그거 뽑으면 안 돼? 애들 크면 어디 다닐 때도 많은데 요새 차 한 대뿐인 집이 어디 있어. 그럼 장모님한테 돈 갚으라고 해. 그 돈으로 사줄게. 지금 생활비 줄어든 것도 시터 못 쓰는 것도 그렇고 다 그 대출금 이자랑 원금 나가는 돈 때문이잖아.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다른 대안들을 말해줘도 다 싫다고 하고 현실성 떨어지는 소리만 하고. 애들하고 장모님 댁에 다니면서 아내는 점점 달라졌어요. 불만이 늘었고 지금 상황에는 들어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고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장모님한테 돈 갚으라고 해. 그 돈으로 해결하자라고 말했고, 그럼 아내는 입을 합하고 다물었어요. 돈과 장모님 얘기만 안 나오면 정말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그나마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는 딸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아내도 애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새롭게 일을 시작했고요. 작은 건설 회사에 격리로 들어간 아내는 그나마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인지 생기가 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생기가 좀 미심쩍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을 시작해서 바빠진 건 알겠는데 그게 좀 과한 거예요. 아니, 회사에 매일같이 회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 생일이라서 회식했다. 회사에 좋은 일이 있어서 회식이다. 누가 한턱 낸다고 해서 먹고 들어간다 등등. 저도 처음에는 아내의 재취업과 다시 시작한 회사 생활을 응원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어요. 심지어 매 주말마다 친정에서 자고 온다고 애들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제가 요새 너무 나간다. 어떻게 매일 술을 마시냐 말해도 아내는 듣는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돈을 버는데 다 당신이 생활비를 적게 주니 그러는 거 아니냐.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애들을 어떻게 보냐고 성을 내더군요. 제 월급의 절반도 못 버는 사람에게서 저런 말을 듣다니. 그것도 적금이다, 보험금,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 대출이자 원금까지 모조리 제 월급에서 나가는데 점점 아내와의 생활에 지쳐갈 때쯤 저는 발견했어요. 애들 옷 갈아입히기 위해 연 옷장 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명품 가방을 말이죠. 명품의 까막눈인 제가 봐도 거의 3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이 왜 애들 옷장에 숨겨져 있는 건가요? 그 가방 속을 열어봤을 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명품 주얼리 브랜드의 C사의 명품 팔찌와 반지, B사의 목걸이까지 아무리 아내가 돈을 번다고 해도 그 월급에서 어떻게 이걸 다 살 수 있었겠어요? 할부로 산다고 해도 바로 한도 초과가 될 게 뻔할 정도로 고가의 물건들 뿐이었어요. 제가 당장 아내에게 가방을 들고 가서 물으니까 아내는 처음에는 당황하다가도 애써 표정을 가다듬더니 이런 소리를 했어요. 짭이야, 짭. 이미테이션. 애들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애엄마 하나가 이런 거 만들어서 판다고 해서 몇 개 사줬어. 당신은 짭이랑 진품도 구별 못해?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믿으셨을 것 같나요? 저는 도무지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사람을 붙이기로 했어요. 일을 시작한 후로 달라진 아내의 생활과 빤히 보이는 거짓말, 그리고 어딘지 쎄한 느낌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서 뭘 하고 다니고 대체 누굴 만나는지 싹 다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후에 무슨 결과물을 받았을까요? 여자의 감도 무섭지만 남자의 감도 무시할 게 못 되더군요.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본인이 일하는 격리부 총괄 매니저와 말이죠. 그 남자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 50, 반 100살이었어요. 장모님과 나이 차이도 안 나는 남자와 아내가 불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숨을 제대로 못 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 엄마랑 입만 열면 나는 잘 풀렸으면 연예인 됐다. 이렇게 살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여자가 고작 애들과 저를 배신하고 만난 인간이 같은 회사의 아버지 뻘인 아저씨라니. 아내가 퇴근하고 그 남자와 함께 같은 차에 타는 사진, 그 남자의 집으로 추정되는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과 심지어는 장모님 댁에도 같이 들어가는 사진까지 있더라고요. 회사 뒷골목에서 다정스럽게 손을 잡고 애정 행가까지 하는 영상도 있었고요. 치가 떨리고 배신감에 몸이 타오르는 것 같았네요. 그 남자 뒷조사까지 하니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만날까 하는 더러운 과거까지 있더라고요. 사람을 써서 증거는 무수했지만 전 현장을 잡고 싶었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들이 놀라 뒤집어질 만한 현장을 말이죠. 그리고 그런 제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내는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고 다음날 쉬는 날이니 아침에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친정에 갔다 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 등원 준비를 시키는 아내는 꿈에도 몰랐겠죠. 제가 회사 반차를 쓰고 아내가 가는 장모님 댁에 같이 갈 거라는 걸 말이죠.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고 쉰다는데 아내가 쉬면 당연히 그 아저씨도 쉬는 거겠죠. 이미 장모님도 다 아는 사이니까 혹시나 또 장모님 댁에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결단을 내린 거였어요. 저는 예정대로 반차를 내고 이른 오후에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제 속에서 작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았죠. 속을 최대한 달래면서 드디어 장모님 댁 현관문에 당도했고 초인종을 누른 후에 누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도 안에서 왁자지껄한 목소리들이 들리더군요. 인터폰에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목소리를 한껏 깔고 우체국이라고 했어요. 등기 우편이 왔다고요.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우체국 직원인 줄 알고 현관문을 열었다가 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아주 멍청한 얼굴이 된 장모님의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무슨 등기 우편? 어머나, 김서방, 뭐야? 어떻게 와? 애들 엄마 여기 있죠? 좀 들어갈게요. 잠깐만, 좀 기다려봐. 장모님은 온몸으로 제 앞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저는 현관을 지나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주방 식탁에 둘러앉아서 주제에 고기 파티를 하고 있는 아내와 그리고 아내의 불륜 상대인 50대 남자가 있더군요. 아내는 저를 보고 손에 쥐고 있던 집게를 내동댕이 쳤고 남자는 놀라서 마시던 맥주를 흘렸습니다. 잘들 놀고 있네. 냄새 좋다. 여보, 여긴 왜 왔어? 회사는? 왜? 사위가 장모님 댁에 오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니? 회사 때려치고 온 건 아니니까 걱정 말고. 저 아저씨는 누구셔? 아, 장모님 연애 시작하셨나 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 더듬지 마. 장모님 남자친구 아닌 거 아니까. 당신 남자친구잖아. 아버지 뻘 되는. 김서방,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저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친구인데 내가 누굴 머저리로 보고 그딴 소리 하세요? 내가 오기도 싫은 여기에 왜 왔는데. 장모님, 연예인 할 팔자라던 딸이 저랑 결혼하는 건 싫었고 장모님 동년배랑 붙어 먹는 거는 괜찮으신가 봐요? 아주 단란하게 고기나 구워 먹고 있고 언제 이렇게 아량이 넓어지셨대요? 어떻게 알았어? 당신 뭘 알고 온 거야? 그래, 너한테 사람 붙였다. 내가 두 사람 좋은 때 사진으로 남겼어. 어때? 잘 나왔지? 저는 휴대폰에 있는 증거 사진들을 들이밀었습니다. 장모님은 이걸 어째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렸고 그 아저씨는 저를 쳐다도 보지 못하더군요. 헛기침을 하면서 등을 돌려 앉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참 침착했어요. 저를 보고 제가 들이민 사진을 보면서 눈을 뾰족하게 뜨는 게 아니겠어요? 연예인 팔자라더니 미리 스폰 받은 거야? 아버지 뻘한테 명품 가방이랑 명품 목걸이 받는 게 스폰이지 뭐야?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받아야 할 대접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야. 무슨 대접? 고작 물건 몇 개 홀랑 넘어가는 거? 너 지금 네 입으로 네가 싸구려라고 인정한 거야.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나도 당신 지겨워. 매일 집에서 애나 보고 좁아 터진 집구석에서 사는 거 지겹다고. 돈 잘 벌면 뭐해? 쓸 줄도 모르는데. 내가 왜 못 쓰는데? 다 네 엄마한테 들어간 돈 메꾸고 애들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 모으느라 아꼈던 거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아꼈던 게 절절하게 후회된다. 고작 너 같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좋은 환경 만들어주려고 쎄 빠지게 일했던 날들이 후회돼. 나도 후회돼.
20평 빌라도 못 벗어나는 능력 없는 남자랑 살 거라고 엄마 말도 무시하고 고집 부린 거 후회된다고. 우리 쌍으로 후회한 김에 아예 갈라서자. 당신도 이 꼴 보고 나랑 살고 싶지 않잖아. 이혼해. 나 이제 애들하고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는 남자랑 살 거라고. 아, 그래? 그래, 좋아. 애들이 당신 같은 엄마 손에 안 자라는 거야 잘 된 일이지. 근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준 남자가 이혼만 2번 한 인간인 거 알고 하는 소리야? 뭐? 괜히 헛소리 하지 마. 원덕 씨, 이혼 1번밖에. 내가 그래도 같이 애까지 낳았던 사이라서 말해주는 거야.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인간 이혼만 2번 했고 애가 셋이야. 하나는 첫째가 대학생이라더라. 매번 애들 대학 갈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고 하더니 좋겠네. 재혼하면 대학생 아들 생겨서. 원덕 씨,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리고 아저씨, 사생활 관리 좀 잘해요. 문어발이 치려면 좀 잘 쳐야지. 당신 이 여자 말고 만나는 여자 하나 더 있는 거 하루 만에 알아냈어. 그거 알아요? 야, 너 저 인간 집 등기부 등본 한번 떼봐. 누구 집인지. 근데 인간적으로 본처 명의로 된 집에서 첩이랑 놀아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주 악마가 울고 지나가겠어. 지수 너도 만나려면 좀 제대로 된 인간 만나지 그랬냐? 제 폭로에 한순간에 아내와 장모님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품 가방 사주고 돈 쓰면서 불륜했던 인간의 화려한 과거에 충격을 먹은 것 같네요. 저는 혼란에 빠진 이들에게 말했어요. 아내에게는 이혼 소송할 테니까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짐은 여기로 붙이겠다고요. 그리고 위자료 준비해두고 그 아저씨에게도 상간남 소송 걸 테니 기다리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뒤돌아 나오면서 저를 부르는 장모님 목소리가 들렸지만 싹 무시했어요. 집 근처에서 숨 좀 돌리다가 하원하는 애들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꿨네요. 그리고 아내의 짐을 박스에 챙겼습니다. 용달을 불러서 장모님 주소로 싹 보냈고요.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서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몽롱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면서 변호사에게 아내의 불륜 증거를 내밀고 그동안 있었던 장모님의 경제적 요구와 뻔뻔스런 행태를 설명하면서 점점 정말 내가 이혼을 하는구나.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실감이 되더라고요. 위자료를 토해내고 집에서 정말 몸만 쫓겨나간 아내는 끝까지 입만 살아서 이혼 조건까지 내밀었어요. 일절 연락을 끊고 양육비도 못 주겠으니 애들도 제가 알아서 키우라고 말이죠. 저야 대환영이었습니다. 제 딸이 저런 잘못된 인간을 엄마라고 믿고 닮게 자란다니 꿈에도 상상하기 싫었죠.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려서 그 아저씨와 동거까지 시작했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저는 이미 이혼 소송 과정 중에 예상을 했습니다. 분명히 전 아내는 나중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후회하면서 매달릴 거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빨리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내는 이혼하고 1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연락이 오기 전에 이미 아내의 안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아내를 소개시켜줬던 친구가 말해줬거든요. 아내가 지금 감옥에 갈 처지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인성이 밑바닥이긴 했어도 이렇게 처절하게 바닥을 찍을 줄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아내가 동거를 하던 남자는 몇 년 동안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을 해왔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덜미가 잡혀서 입건이 됐고 징역을 살게 됐다고요. 근데 그걸 같이 공모한 게 바로 그 여자라는 겁니다. 둘이서 회사 돈 훔쳐서 명품을 샀던 거죠.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서 생각 없이 받았는데 어딘지 낯익은 목소리가 매가리 없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말씀하세요. 나야. 나 지수야. 하, 뭐야? 돌았어? 무슨 생각으로 전화를 해? 끊는다. 아니, 잠깐만. 애들은? 애들은 어떻게 지내? 나라랑 희라랑 나 안 보고 싶어 해? 애들이 엄마 보고 싶어 할까봐 TV 뉴스에 나올 만한 사고 쳤냐? 헛짓거리 하지 말고 경찰 조사나 받아. 그래서 전화한 거야. 혹시 나 잘못되면 우리 애들 못 보고 살 수도 있잖아. 종훈 씨, 진짜 염치 없는 부탁이긴 한데 애들 좀 보여주면 안 돼? 어? 부탁이야. 염치 없는 부탁을 애초에 왜 해? 일 없어. 옥살이할 엄마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애들 안 보고 살겠다 먼저 기꺼이 포기한 게 너야. 나 임신했어. 행여나 내 애라고 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의 아니야. 그 사람 애야. 나 불쌍하지도 않아? 임신했는데 아기 아빠는 감옥 갔고 이제 나까지 조사받게 됐는데 제발 나 불쌍하게 봐서라도 애들 얼굴 한번 보여줘. 잡혀갈 생각하니까 이제야 없던 모성애가 눈을 뜬 거야? 너 안 불쌍해. 네가 어떤 인간인 줄 모르고 몇 년 동안 부부로 묶여서 같이 산 내가 불쌍하고 너 같은 걸 엄마라고 둔 내 딸들이 불쌍하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사람 노릇하고 싶으면 지은 죄값 받아. 더 이상 내 딸들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끊는다. 이 통화를 끝으로 전 아내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어요. 제가 연락처를 모조리 차단하기도 했고 모르는 전화번호를 아예 안 받기도 했지만은요. 장모님 번호로 추정되는 번호로 몇 번 부재중 통화가 찍혀 있었고 종종 집 앞에 출처모를 쪽지가 남아있긴 했지만 싹 다 무시했어요. 더 이상 저와 제 딸들의 인생에 추잡스러운 인간들이 껴들지 않게 해야죠. 처음에는 혼자서 아이들 둘을 돌보는 게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실수도 있었고 능숙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아빠가 만들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해주고 엉성하게 묶인 머리도 예쁘다고 박수를 치는 딸들을 보고 단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답니다. 지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한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종종 어머니께서 서울로 오셔서 도와주시고 계세요. 저도 이제는 눈 감고도 세 갈래로 머리를 닦고 딸들과 친한 친구들 이름도 달달달 다 외우고 딸들이 좋아하는 동화책 내용도 모조리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건 헤어진 그 여자가 아니라 예쁜 제 딸들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인생의 여자는 제 딸들만으로 족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 딸들이 커서 데려올 사윗감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속이 쓰릴 정도예요. 다 쏟아내고 나니 제 자신이 한심하다가도 또 늦었지만 제대로 된 결정을 했고 또다시 한번 제 딸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연을 보낸과 동시에 새삼스럽게 제 마음을 정비하게 되네요.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채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싱글데디, 싱글맘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제게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